오늘 신부를 위해 제가 준비한 VIP 테이블에는 신부님의 전남편 5분이 앉아 계십니다. 한서연은 전남편 강태준과 그 여자의 결혼식장에 조용히 나타났다. 모두가 그녀가 울고 소리치며 무너질 거라 생각했지만 서연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신부 서유라를 위해 가장 비싼 VIP 테이블 하나를 예약해 두었다. 그 테이블에는 유라가 과거에 버리고 도망친 5명의 남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오늘 결혼식의 모든 것을 뒤집을 마지막 비밀을 쥐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화려한 특급 호텔 샹들리에 아래로 흰 장미가 폭포처럼 쏟아진 예식장은 이미 완벽한 축복의 무대처럼 꾸며져 있었다. 강태준은 검은 턱시도 차림으로 단상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옆에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서유라가 가느다란 어깨를 떨며 웃고 있었다. 그때 닫혀있던 홀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한서연이 검은 실크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 하나만 걸친 채 들어섰다. 누군가 낮게 숨을 삼켰고 태준의 어머니 오혜란 여사는 입술을 비틀며 네가 여길 무슨 낯으로 와? 라고 말했다. 태준은 얼굴을 굳힌 채 한서연 당장 나가. 오늘은 유라와 내 결혼식이야. 라고 낮게 경고했다. 유라는 꽃다발을 가슴에 꼭 안고 언니, 아직도 태준 씨를 못 잊은 거예요. 제발 오늘만은 이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잠시 유라의 손가락에 낀 반지를 보았다. 안쪽 글자가 지워진 흔적이 남은 반지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주 차분히 말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오늘 신부를 위해 제가 준비한 VIP 테이블에는 신부님의 전남편 5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예식장의 공기는 유리처럼 금이 같다. 하객석 뒤편에 마련된 원형 테이블 위에는 금색 이름표 5개가 놓여 있었고 지금까지 등을 돌리고 앉아있던 남자들이 하나둘 얼굴을 들었다. 첫 번째 남자는 중년의 갤러리 대표였고 두 번째는 부산의 호텔 상속자였으며 세 번째는 박료의 스타트업 대표였다. 네 번째 남자는 유명 로펌의 전직 파트너였고 5번째 자리에는 아직 고개를 숙인 남자가 앉아 있었다.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노려보며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네가 아무리 비참해도 이렇게까지 해야 해. 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의 분노를 피하지 않았다. 비참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비참해져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유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서연 언니가 돈을 주고 데려온 거예요. 라고 외쳤다. 오혜란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들 셈이니 우리 집안을 소희가 주는 라고 소리쳤고 서연은 사모님 집안을 웃음거리로 만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오늘 새 며느리로 맞으려던 분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강태준은 단상에서 내려와 서연 앞을 막아섰다. 2년 전 이혼 도장을 찍던 날과 같은 눈빛이었다. 차갑고 피곤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의 눈빛. 그는 한때 그 눈으로 서연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마지막에는 그 눈으로 그녀를 죄인처럼 바라보았다. 너는 결국 돈이 목적이었지. 위자료가 부족했어. 아니면 내가 행복한 꼴을 보는 게 그렇게 싫었어. 태준이 낮게 물었다. 서연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내가 당신에게 바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한 번쯤은 내 말을 들어주는 거였죠. 그때 유라가 태준의 팔을 붙잡고 그의 품으로 기댔다. 태준 씨 무서워요. 아기도 놀라요. 우리 아기한테 안 좋아요. 그 말에 하객석 일부가 술렁였다. 임신. 그것은 태준이 이 결혼을 밀어붙인 가장 큰 이유였고 강씨 집안이 유라를 서둘러 받아들인 명분이었다. 서연은 유라의 배를 보았다. 과하게 감싼 손, 시선이 닿을 때마다 계산하듯 떨리는 눈꺼풀, 그리고 그녀의 오른손 약지에 낀 반지 안쪽 지우다만 낡은 이니셜의 그림자.
그 아이라는 말 참 쉽게 하네요. 서연이 조용히 말하자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선을 넘지 마. 그가 이를 악물었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3년 전에도 그렇게 물러났고 2년 전에도 그렇게 물러났다. 태준의 어머니가 병원 복도에서 내 몸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한 여자가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이 있니? 라고 말했을 때도 태준이 유라의 눈물을 믿고 서연아, 네가 유라를 괴롭혔다는 말이 사실이야. 라고 물었을 때도 그녀는 설명하지 못했다. 너무 지쳐 있었고 너무 아팠고 무엇보다 자신이 잃은 아이의 이름조차 입 밖으로 꺼내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녀가 침묵한 사이 누군가 그 침묵 위에 거짓말을 쌓아 성을 만들었다. 서연은 천천히 손을 들어 VIP 테이블 쪽을 가리켰다. 저분들은 제가 돈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서유라 씨가 다른 이름으로 약속했고 이용했고 버린 사람들입니다. 오늘 축의금을 받기 전에 적어도 신랑 가족은 신부의 이력서 정도는 확인하셔야죠. 유라의 얼굴에서 연약한 미소가 사라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다시 눈물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그녀의 가장 강한 무기라는 것을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유라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언니가 저를 미워하는 건 알아요. 태준 씨가 언니 대신 저를 선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가짜 사람들까지 데려와서 제 아이 아빠를 흔들면 언니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말했다. 태준의 표정이 흔들렸다. 서연은 그 짧은 흔들림을 보며 이상하게도 더는 아프지 않았다. 그가 여전히 유라의 눈물을 먼저 믿는다는 사실이 오히려 마지막 미련을 끊어주었다. 그때 VIP 테이블에 네 번째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지금은 변호사를 그만둔 남자였지만 한때 서울에서 가장 매서운 계약서를 쓰던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는 손에 든 봉투를 들어 보이며 서유라 씨, 아니 그때 이름은 서민주였죠. 제 어머니 요양비 명목으로 가져간 8억 원 아직 기억 안 납니까? 라고 말했다. 장내가 폭발하듯 술렁였고 유라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예식장 측면문으로 들어왔다. 윤지훈이었다. 검은 수트 차림의 그는 하객이 아니라 재판정에 들어서는 변호사처럼 담담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고 그의 시선은 곧장 서연에게 닿았다. 서연은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그 작은 신호를 태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 남자까지 준비했나? 네 새 남자야. 그의 말에 서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차가워졌다. 지훈은 태준을 보며 윤지훈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건 사적인 감정 때문이 아니라 제 의뢰인들이 같은 피해자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다. 오해란 여사는 손부채를 쥔 손을 떨며 변호사라면 더더욱 예식장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졌다. 지훈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식은 축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기와 기망 위에 세워진 결혼이라면 축복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문득 처음 그를 만났던 겨울밤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도 이렇게 차가웠다. 그녀가 아니라 증거를 보고 있었다. 서연이 지훈을 처음 만난 곳은 수영수동의 작은 카페였다. 유라의 과거를 찾던 그녀는 익명의 메일 한 통을 받았고 발신자는 단 한 줄만 남겼다. 당신이 찾는 여자는 이름이 하나가 아닙니다. 그날 카페 유리창 밖에는 비가 내렸고 지훈은 마치 이미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서류 한 장을 밀어놓았다. 한서연 씨가 복수하고 싶은 건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움직이면 이 여자에게 집니다. 서연이 저는 복수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미친 여자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라고 하자 그는 잠시 그녀의 눈을 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그의 차가운 표정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러나 그는 곧 다시 변호사의 얼굴로 돌아갔다. 그럼 예식장을 선택하세요. 서유라가 가장 많은 거짓말을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하는 곳, 거기서만 스스로 무너집니다. 서연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비겁해서가 아니었다. 더는 뒤에서 울며 해명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현재로 돌아온 예식장 안에서 첫 번째 남자가 낮게 웃었다. 그는 갤러리 대표 차민석이었다. 나는 저 여자를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만났습니다. 내 갤러리 후원금을 빼돌리고 사라졌죠. 그때도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 박도윤은 테이블 위에 낡은 청첩장 하나를 올렸다. 부산에서는 정세라였습니다. 우리 가족 앞에서 죽은 아버지 이야기를 팔았고 혼인신고 직전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남자 이준모는 한숨을 내쉬며 내 회사 지분을 담보로 잡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고소하려 하자 자신을 건드리면 내 투자자들에게 사생활을 뿌리겠다고 협박했어요. 라고 말했다. 유라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짜고 치는 거예요. 태준 씨, 저 좀 믿어주세요. 태준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손가락 힘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유라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다. 울고 있는데도 눈물보다 계산이 빠른 얼굴. 서연이 오래전부터 혼자 보아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하지만 다섯 번째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서연은 그쪽을 보며 심장이 조용히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오늘의 모든 증거는 이 남자가 입을 열어야 완성될 터였다. 그런데 그는 약속과 달리 침묵하고 있었다. 유라 역시 그 사실을 알아차린 듯 입술 끝을 아주 조금 올렸다. 그녀는 다시 연약한 신부의 표정을 되찾고 태준의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님, 저를 믿어주세요. 저는 정말 태준 씨를 사랑해요. 제 뱃속 아이도 강씨 집안의 아이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피는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오해란 여사의 눈이 흔들렸다. 집안 혈통 후계, 그 세 단어는 강씨 집안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성보다 무거웠다. 서연은 그들의 표정을 보며 자신의 실패 가능성을 계산했다. 만약 다섯 번째 남자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오늘의 싸움은 절반만 이긴 것이 된다. 유라는 사기꾼으로 의심받겠지만 아이를 앞세워 다시 태준의 곁에 남을 수 있었다. 그건 유라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거짓말 끝에 하나의 생명을 방패처럼 세우는 것. 태준은 천천히 서연 쪽으로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아주 늦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그 질문은 2년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다. 서연은 그 사실이 우스웠다. 그가 조금만 일찍 물었다면 그녀는 아마 모든 걸 말했을 것이다. 자신이 왜 밤마다 혼자 병원에 갔는지, 왜 유라가 보낸 메시지를 지웠는지, 왜 이혼 합의서에 아무 조건 없이 도장을 찍었는지. 하지만 지금 그 질문은 너무 늦었다. 당신이 믿지 않았던 것들까지요. 서연의 대답에 태준은 숨을 멈춘 듯 굳었다. 그때 지훈이 낮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서연 씨. 그 목소리에는 경고가 섞여 있었다. 감정으로 밀어붙이지 말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알고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복수의 무대가 아니라 진실을 끌어내는 무대여야 했다. 그녀가 무너지면 유라가 이긴다. 그녀가 울면 사람들은 다시 버려진 전처의 질투라고 부를 것이다. 서연은 클러치백에서 작은 검은 상자를 꺼냈다. 예식장 조명 아래에서 그 상자는 이상할 만큼 단단하고 차가워 보였다. 그녀가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유라의 얼굴이 처음으로 완전히 굳었다. 서연은 유라의 손가락에 낀 반지와 상자 안의 반지를 번갈아 보았다. 서유라 씨가 지금 끼고 있는 반지, 원래 안쪽에 K가 아니라 다른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죠. 지우느라 금속 표면이 얇아졌고요. 이상하지 않나요? 새 반지인데
안쪽만 낡았다는 게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다. 지우는 조용히 서류철을 열어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같은 반지, 다른 이름, 다른 남자, 다른 날짜. 유라는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다. 그만해요. 당신들이 뭔데 내 결혼식을 망쳐요. 내가 조금 거짓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은 다 깨끗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그녀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 거짓말. 예식장 전체가 그 단어를 붙잡았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방금 인정하셨네요. 거짓말을 했다고. 유라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쌍한 신부의 것이 아니었다. 모서리에 몰린 사람, 하지만 아직 칼을 버리지 않은 사람의 눈빛이었다. 그래요. 이름을 바꾼 적 있어요. 살아남으려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사람들이라 모르겠죠. 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랑받으려면 예뻐야 했고 버림받지 않으려면 쓸모 있어야 했어요. 그녀의 고백처럼 들리는 말에 몇몇 하객의 표정이 흔들렸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유라는 정말 위험한 사람이었다. 궁지에서도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줄 알았다. 서연은 그녀를 미워했지만 그 말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았다. 그래서 더 잔인했다. 유라는 상처를 변명으로 사용했고 타인의 상처를 계단으로 밟았다. 서연은 낮게 말했다. 가난했던 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친 건 죄입니다. 유라는 서연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웃었다. 아주 짧고 날카로운 웃음이었다. 그래서요. 결국 태준 씨는 나를 선택했어요. 당신이 아무리 떠들어도 이 아이가 있으면 나는 이 집안 사람이 돼요. 그 순간 5번째 남자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는 서연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유라를 보는 눈에는 분노보다 두려움이 더 깊었다. 그의 이름은 권도하. 한때 유라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남자였고 지훈이 끝까지 찾지 못했던 마지막 조각이었다. 도하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다. 유라야, 아직도 그 아이가 강태준 씨 아이라고 말하고 다니니 장내가 얼어붙었다. 태준의 손에서 유라의 손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유라는 입술을 떨며 오빠,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우리 끝난 지 오래됐잖아 라고 속삭였다. 도하는 고개를 저었다. 끝난 건 네가 사라진 날이지. 그런데 네가 내 병원 기록까지 가져가서 그 사람 집안에 보여줬다는 걸 오늘 알았다. 오해란 여사가 비틀거리며 의자를 붙잡았다. 태주는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분노보다 공포가 짙었다. 서연은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오늘의 진짜 문이 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유라의 비밀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준이 끝내 외면했던 서연의 잃어버린 아이.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지워진 진실도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권도하의 마지막 말이 예식장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보다 무겁게 떨어진 뒤 결혼식은 더 이상 결혼식이 아니었다. 사회자는 마이크를 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현악 사중주는 활을 든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다. 유라는 순백의 드레스 자락을 움켜쥔 채 도하를 노려보았고 태주는 마치 발밑에 대리석이 꺼진 사람처럼 창백하게 서 있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병원 기록이라니요. 오해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도하는 한참 동안 입술만 달싹이다가 제가 유라와 함께 산 기간이 있습니다. 아이 문제로 병원에 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저는 그 기록을 강태준 씨 집안에 이용하라고 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유라는 즉시 그의 말을 끊었다. 오빠가 아직도 나한테 집착해서 그래요. 헤어진 남자가 제 결혼을 망치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서연은 보았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계산이 막혔을 때 흘리는 분노였다.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권도하 씨, 여기서 더 말씀하시면
공식 진술로 정리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고 도하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에는 미안함이 있었다. 늦게 도착한 진실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긴다. 호텔 보안 직원들이 뒤늦게 들어오자 예식장은 순식간에 통제되지 않는 소문과 휴대전화 카메라의 바다가 되었다. 누군가는 유라의 얼굴을 찍었고 누군가는 서연이 들고 있던 반지 상자를 확대했다. 태주는 마침내 정신을 차린 듯 낮게 카메라 내려요. 모두 내려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유라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갑자기 배를 감싸고 비틀거리며 태준의 팔자에 기대었다. 태준 씨, 나 숨이 안 쉬어져요. 아기가 이상해요. 그 한마디에 오해란 여사의 표정이 변했다. 방금 전까지 의심으로 굳어있던 눈동자가 다시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태준은 본능적으로 유라를 안으려 했고 그 모습을 본 서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통증이 조용히 올라왔다. 예전에도 그랬다. 그녀가 병원 침대에서 식은 손으로 이불을 붙잡고 있을 때 태준은 유라가 흘린 눈물의 이유를 묻고 있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 하지만 몸은 기억을 배신하지 않았다. 지훈이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아주 낮게 말했다. 한서연 씨, 여기서 물러나야 합니다. 오늘은 충분합니다. 서연은 그를 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충분한 건 없어요. 늘 조금 부족해서 제가 미친 여자가 됐으니까요. 결국 결혼식은 중단되었다. 유라는 호텔 뒤편 통로를 통해 태준과 오해란 여사에게 둘러싸여 나갔고 5명의 남자들은 서로 다른 표정으로 남겨졌다. 분노한 사람, 후회하는 사람, 아직도 유라의 이름 앞에서 약해지는 사람. 서연은 그들을 차례로 바라보며 자신이 오늘 무슨 일을 했는지 뒤늦게 실감했다. 한 여자의 거짓말을 폭로하기 위해 5 남자의 상처를 다시 꺼냈고 자신의 상처 또한 세상 앞에 놓았다. 지우는 호텔 측 법무 담당자와 짧게 대화한 뒤 서연에게 돌아왔다. 기자들이 이미 로비에 몰렸습니다. 지금 정문으로 나가면 질문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서연은 검은 상자를 닫으며 피할 생각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지금 감정으로 인터뷰하면 유라가 원하는 그림이 됩니다. 버려진 전처가 임신한 신부를 공격했다는 그림. 서연은 그 말에 웃음 비슷한 숨을 내쉬었다. 변호사님은 참 쉽게 말하네요. 제 감정은 늘 증거를 망치는 방해물 같죠.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 아주 짧게 후회가 스쳤지만 그는 곧 다시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타이밍을 지키자는 뜻입니다. 오늘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는 강태준의 이름보다 서유라의 이름이 먼저 올랐다. 하지만 제목들은 서연이 기대했던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았다. 전 남편 5명의 등장, 사라진 이름의 반지, 임신한 신부의 실신, 재벌가 결혼식 난동. 기사들은 진실을 궁금해하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먼저 골랐다. 더 끔찍한 것은 익명의 게시물이었다. 한서연이 위자료에 불만을 품고 전 남편 결혼식에 사람을 고용했다는 글이 올라왔고 누군가는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아이를 갖지 못해 강씨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썼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 거실에 앉아 태블릿 화면을 바라보다가 결국 전원을 껐다. 집안은 지나치게 조용했다. 이혼 후 그녀가 겨우 마련한 작은 한강변 오피스텔은 깨끗했지만 살고 있다는 느낌보다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강했다. 전화가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서연은 한참 바라보다가 받았다. 네가 올린 거야. 태준의 첫 마디는 사과도 질문도 아니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여전히 당신은 나를 먼저 의심하네요. 태준은 숨을 삼켰다. 유라가 쓰러졌어. 병원에 있어. 아이 상태는 아직 확인 중이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누워 계셔. 너는 지금 만족해. 서연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내가 병원에 있었을 때 당신도 나한테 그렇게 물었어야 했어요. 전화 너머가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태주는 그 말을 알아들었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사람처럼 오래 숨만 쉬었다. 그때 일은 이미 끝난 일이야. 그가 겨우 내뱉자 서연의 손가락이 차가워졌다. 끝난 일. 인물이두가 이가 끝난 일. 그녀의 아이가 이름도 없이 사라진 밤을 그는 그렇게 불렀다. 당신에게는 끝났겠죠. 당신은 시작조차 몰랐으니까. 태준이 급히 서연아, 무슨 뜻이야? 네가 그때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라고 말했지만 그 변명은 너무 익숙해서 더는 아프지도 않았다. 말하려 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유라 씨가 울었다는 이유로 내 말을 끊었죠. 서연은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또 전화가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섰다. 얼굴은 평온해 보였다. 눈물도 없었다. 그러나 눈 밑의 피로와 입술 끝에 굳은 선은 숨길 수 없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서연은 인터폰 화면을 보고 잠시 멈췄다. 윤지훈이 서 있었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밤 공기만큼 차가운 표정이었다. 서연은 문을 열며 말했다. 이 시간에 변호사님이 오실 줄은 몰랐네요. 지훈은 그녀에게 얇은 봉투를 내밀었다. 방금 유라 쪽에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포된 게시물의 원본 추적 자료와 유라 측 홍보 대행사가 언론사에 보낸 비공식 문건 사본이 들어 있었다. 문건의 핵심 문장은 노골적이었다. 전처의 병적 집착 임신부를 향한 정신적 폭력 재벌가를 노린 금전 요구. 서연은 종이를 읽다 말고 웃었다. 이번에는 정말 웃음이었다. 작고 건조한 웃음. 저 사람은 늘 내가 무너질 자리를 정확히 알아요. 지훈은 그녀의 표정을 살폈다. 반박문을 준비하겠습니다. 5명의 진술을 분리해서 받고 반지 사진과 이름 변경 기록을 묶으면 됩니다. 서연은 종이를 내려놓았다. 그럼 제 얘기는요? 지훈이 잠시 멈췄다. 어떤 얘기 말입니까? 서연은 그를 똑바로 보았다. 제가 왜 이혼했는지, 왜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나왔는지, 왜 유라 씨가 보낸 협박 메시지를 지웠는지 변호사님은 알고 싶지 않아요. 지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알고 싶었다. 그러나 그 관심이 인간적인 것인지 사건에 필요한 정보인지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안전한 대답을 골랐다. 필요하다면 들어야 합니다. 그 순간 서연의 얼굴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역시 필요해야 듣는군요. 지훈은 처음으로 말문이 막혔다. 그는 법정에서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상대의 거짓말을 찾아내고 문장의 빈틈을 찌르고 증거의 순서를 바꾸는 일에는 능했다. 그러나 상처 입은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며 당신도 결국 나를 도구로 보느냐고 묻는 순간엔 어떤 조항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낮게 말하자 서연은 창가로 걸어가 한강 위에 흩어진 불빛을 바라보았다. 저는 오늘 유라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그냥 내 이야기가 내 입으로 말해지길 바랐어요. 그런데 오늘도 사람들은 제가 질투해서 미쳤다고 말하죠. 지우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한 불편함을 느꼈다. 그는 그 감정을 동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았다. 동정은 자만과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한서연 씨, 내일 오전에 기자들이 강태준 씨 병원 앞에 몰릴 겁니다. 유라 씨는 배를 잡고 휠체어에 앉을 거고 당신을 가해자로 만들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말해야 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돌아섰다. 무엇을요? 또 제 상처를 증거처럼 꺼내자는 건가요?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라의 반격은 지훈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정교했다. 병원 VIP 병동 로비 앞에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태주는 피로한 얼굴로 그 옆을 지키고 있었다.
카메라가 터질 듯 번쩍이는 가운데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제 아이만은 지키고 싶습니다. 한서연 씨가 태준 씨와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런 일을 벌였지만 저는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자비로운 척했지만 서연을 완벽한 가해자로 만드는 칼이었다. 바로 이어 한 기자가 태준에게 물었다. 전 부인 한서연 씨가 결혼 생활 중 가족과 갈등이 심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태준은 대답을 망설였다. 그 짧은 망설임만으로도 기사는 완성될 수 있었다.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다. 그러나 그 순간 병원 건너편 차 안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보던 서연은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지훈의 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다. 봤죠? 그녀가 말했다. 지훈의 목소리는 낮았다. 봤습니다. 유라 씨는 피해자 프레임을 완성했습니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에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제 방식대로 할게요. 서연의 방식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그녀는 곧바로 5남자 중 가장 먼저 진술을 약속했던 차민석을 찾아갔다. 청담동의 갤러리는 아직 개장 전이었고 흰 벽에는 팔리지 않은 그림들이 조용히 걸려 있었다. 차민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나는 어제 충분히 말했습니다. 더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 서연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반지 사진을 꺼내지 않았다. 돈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대표님이 잃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더 두려운 건 그때 속았던 자신을 다시 보는 일이겠죠. 차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무례하군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압니다. 저도 제가 바보였다는 말을 듣는 게 가장 무서웠으니까요. 긴 침묵 끝에 차민석은 창밖을 보았다. 그 여자는 내가 외로워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돈 많은 늙은 남자가 아니라 아내가 죽은 뒤 아무도 집에 불을 켜두지 않는 남자라는 걸요. 그래서 속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처음으로 진짜였다. 서연은 그제야 녹음기를 꺼냈다. 대표님을 망신 주려는 게 아닙니다. 유라 씨가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보여주려는 겁니다. 그날 오후 지훈의 사무실에서는 4명의 진술서가 순서대로 정리되었다. 돈의 액수도 이름도 장소도 달랐지만 방식은 같았다. 유라는 상대가 가장 숨기고 싶은 결핍을 찾아냈고 사랑이나 임신이나 가족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감쌌다. 문제는 여전히 권도하였다. 그는 병원 기록 이야기를 꺼냈지만 정식 진술을 거부했다. 지훈은 책상 위에 놓인 빈 서명란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권도하 씨가 빠지면 임신 관련 의혹은 추정에 머뭅니다. 유라 씨는 그 틈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손톱 끝을 눌렀다. 그녀의 나쁜 습관이었다. 불안할 때마다 손톱을 눌러 통증으로 생각을 정리했다. 지훈은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려 했지만 결국 말했다. 손 다칩니다. 서연은 손을 내렸다. 변호사님은 참 이상해요. 사람 마음은 증거로만 보면서 손톱은 신경 쓰네요. 지훈은 대답 대신 서류 한 장을 건넸다. 권도하 씨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입니다. 인천의 작은 재활병원. 유라 씨가 그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서연은 서류를 받았다. 그 순간 2 사람의 손끝이 아주 짧게 닿았다. 차갑다고 생각했던 지훈의 손이 의외로 따뜻했다. 인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오래 바라보았다. 회색 건물과 바다 냄새가 섞인 도로가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운전석에서 아무 말 없이 길만 보았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몇 번이나 말을 고르고 있었다. 결국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듣겠다는 말. 서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사과인가요? 지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네, 사과입니다 라고 말했다. 예상보다 담백한 대답에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윤지훈 변호사님도
사과를 하네요. 지우는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저도 가끔은 사람입니다. 그 말에 서연은 아주 잠깐 웃을 뻔했다. 하지만 웃음은 곧 가라앉았다. 저는 다시 누구를 믿는 게 무서워요. 태준 씨도 처음엔 제 편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죠. 지우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이상하게 목이 메었다. 누군가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일이 이렇게 낯설 줄 몰랐다. 지우는 낮게 말했다. 믿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확인만 하세요. 제가 당신 편인지 아닌지는 말이 아니라 선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재활병원 기록 보관실에서 그들은 권도하의 과거를 조금씩 확인했다. 그는 한때 스포츠 재활 전문이었고 유라를 서민주라는 이름으로 만났다. 유라는 그에게 아픈 동생이 있다고 말했고 도하는 병원비와 생활비를 도왔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한 동생은 없었다. 더 이상한 것은 유라가 사라진 직후 도하가 의료사고 의혹으로 병원을 떠났다는 점이었다. 지우는 낡은 파일을 넘기다 손을 멈췄다. 이건 의료사고가 아니라 기록 조작 의심입니다. 도하 씨 명의로 발급된 임신 관련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명 방식이 다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 확인서가 강씨 집안에 들어갔겠네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성이 큽니다. 유라 씨는 도하 씨의 병원 기록을 이용해 임신 사실의 신뢰도를 만들고 그 뒤에 태준 씨를 설득했을 겁니다. 서연은 그 문서를 보며 유라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울 때 가장 약해 보였지만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누군가의 서명을 흉내낼 만큼 침착할 때였다.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그는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다. 권도하 씨가 사라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휴대전화에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사진 한 장이었다. 어두운 지하 주차장에서 권도하가 누군가의 차에 타는 모습,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더 파고들면 당신의 병원 기록도 공개됩니다. 서연은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부졌다. 병원 기록. 그 네 글자는 유라가 아직 들고 있는 마지막 칼이었다. 지훈이 옆에서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자 서연은 본능적으로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또 숨겼다. 또 혼자 버티려 했다. 그게 그녀의 오래된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한서연 씨 혼자 감추면 유라 씨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그에게 내밀었다. 지우는 메시지를 읽고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유라 씨가 당신의 유산 기록을 갖고 있군요. 서연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 기록은 당신을 공격할 무기가 아닙니다. 누가 훔쳤고 누가 왜곡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의 말을 믿고 싶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강태준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유라가 네 병원 기록을 보여줬어. 그때 네가 숨긴 게 정말 있었던 거야. 강태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서연에게는 칼처럼 길게 박혔다. 서연아, 유라가 내 병원 기록을 보여줬어. 그때 네가 숨긴 게 정말 있었던 거야. 그녀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손가락에 힘이 빠져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곁눈질로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답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어떤 말도 유라 씨에게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서연에게는 그 침착함마저 차갑게 들렸다. 그녀는 천천히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다. 2년 동안 한 번도 묻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묻네요. 내가 정말 숨긴 게 있었냐고. 지우는 차를 갓길에 세웠다. 한강대교 너머로 밤의 서울이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한서연 씨, 그 기록이 공개되면 당신이 먼저 다칩니다. 제가 다치는 건 중요해요. 아니면
사건이 복잡해지는 게 문제예요. 지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짧은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어둡게 내려앉았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날 병원에서도 모두가 이렇게 말했어요. 조용히 하라고. 집안 망신된다고. 내가 아픈 것보다 누가 책임질지가 더 중요하다고. 다음 날 아침 유라의 두 번째 반격은 더 잔인했다. 익명의 온라인 게시판에 한서연의 병원 방문 날짜와 일부 진료 기록을 짜깁기한 글이 올라왔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재벌가 전 며느리 임신 사실 숨기고 이혼 보상금 요구. 글 속에는 사실과 거짓이 교묘하게 섞여 있었다. 서연이 결혼 생활 중 임신했었다는 사실, 유산 후에도 태준에게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강씨 집안에서 돈을 요구했다는 거짓말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졌다. 사람들은 빠르게 판단했다. 어떤 사람은 불쌍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미친 짓을 했냐고 조롱했다. 서연은 지훈의 사무실 회의실에서 그 글을 읽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표정은 이상할 만큼 무표정했다. 지훈은 변호사 몇 명에게 지시를 내리며 유출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병원 내부인지 강태준 씨 측인지 서유라 씨가 과거에 확보한 자료인지 나눠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제 아이는 이제 사건 이름이 됐네요. 회의실이 한순간 조용해졌다. 지훈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한 번 세상에 던져진 상처는 주인의 허락 없이 사람들의 입속에서 모양을 바꾼다. 강태준은 그날 오후 지훈의 사무실 앞으로 찾아왔다. 비서가 막아섰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서연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태준은 마치 오래된 죄를 목격한 사람처럼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이었어. 그의 첫마디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수많은 말을 상상했지만 결국 그는 또 자신이 믿고 싶은 부분부터 물었다. 뭐가요? 내가 임신했던 거요. 아니면 당신 아이를 잃었던 거요. 태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왜 말 안 했어? 왜 나한테 숨겼어? 라고 물었다. 서연은 그 말에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말하려 했어요. 당신 회사 로비에서 기다렸고 병원에서 전화했고 당신 집 앞에서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당신은 늘 유라 씨 옆에 있었죠. 그녀가 나 때문에 불안하다고 울면 당신은 내 전화를 끊었어요. 태준은 입술을 떼지 못했다. 그제야 기억의 조각들이 늦게 맞춰지는 듯했다. 비 오는 밤 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5통. 병원 이름이 찍힌 문자를 보자마자 지워버렸던 순간 유라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을 붙잡으며 서연이 무섭다고 말하던 얼굴. 태준은 낮게 나는 몰랐어 라고 말했다. 서연은 지친 눈으로 그를 보았다. 모르는 것도 선택이에요. 당신은 나를 믿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유라가 나타났다. 병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웨딩드레스 대신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태준의 어머니가 보낸 기사와 함께 서 있었다. 그녀는 서연과 태준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머금었다. 태준 씨, 여기서 뭐해요? 또 서연 언니 말만 듣고 나를 의심하는 거예요. 태준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 작은 침묵이 유라의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언니는 왜 항상 끝난 얘기를 붙잡아요? 아이를 잃은 건 안 됐지만 그걸로 내 아이까지 의심할 권리는 없잖아요. 서연의 뺨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들어 막았다. 서유라 씨, 내 기록 어디서 났어요? 유라는 눈을 크게 뜨고 상처받은 표정을 만들었다. 저는 몰라요. 누가 보냈겠죠. 언니가 그동안 숨긴 게 많으니까. 태준이 처음으로 낮고 단단하게 말했다. 유라야, 네가 보여줬잖아. 어제 병원에서. 유라의 얼굴이 아주 짧게 굳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태준의 소매를 잡고 나는 당신이 또 속을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서연 언니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니까 라고 속삭였다. 태주는 그 손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으면 바로 잡아주었을 손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은 그 장면을 보고도 이상하게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태준이 흔들리는 것은 너무 늦은 벌 같았고 유라가 몰리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린 진실 같았지만 그 사이에 놓인 자신의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지훈은 유라를 향해 차분히 말했다. 서유라 씨 유출된 병원 기록의 원본이 어디에서 나온 건지 확인되면 개인정보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출처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 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역시 변호사님은 겁주는 데 능하시네요. 그런데 한서연 씨가 피해자인 척하는 동안 제가 받은 상처는 누가 봐주죠? 전 늘 가진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겨우 태준 씨를 만났고 이제 제 아이에게 안전한 집을 주려는 것뿐이에요. 지우는 눈빛을 좁혔다. 안전한 집을 원했다면 타인의 신분과 기록을 훔치지 말았어야죠. 유라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서연에게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입술은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언니가 계속 파고들면 다음에는 유산 기록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강씨 집안이 언니를 왜 내보냈는지 사람들이 더 자세히 알게 될 테니까. 유라가 떠난 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태주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서연은 그를 보지 않았다. 돌아가요. 당신이 지금 해야 할 건 나한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태주는 낮게 서연아, 내가 정말 몰랐어. 그때 네가 그렇게 힘든 줄 알았다면 이라고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알았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당신은 어머니와 집안과 유라 씨 눈물 사이에서 또 나를 기다리게 했을 거예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은 것이 아내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믿을 기회, 물어볼 기회, 손을 잡을 기회, 모두 이미 지나갔다. 그가 떠난 뒤 지훈은 서연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괜찮습니까? 서연은 잔을 받지 않았다. 괜찮냐는 말 오늘 처음 듣네요. 지훈은 낮게 숨을 내쉬었다. 기록을 방어적으로만 다루면 유라 씨에게 계속 끌려갑니다. 우리가 먼저 맥락을 설명해야 합니다. 서연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그 말은 결국 제 유산을 공개하자는 뜻이죠.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선택은 당신이 합니다. 하지만 숨기기만 하면 저쪽이 더 잔인한 방식으로 공개할 겁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더 아팠다. 서연은 지훈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말했다. 변호사님은 제가 어떤 마음으로 그 기록을 덮었는지 알아요. 아이가 사라진 날 저는 이름도 못 지어줬어요. 태준 씨는 회의 중이었고 어머님은 집안 체면을 말했고 유라 씨는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태준 씨를 괴롭게 만든다고. 그 밤이 끝나고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말하면 붙잡을까봐가 아니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걸 알아서요. 지훈의 얼굴에서 법률가의 표정이 조금씩 사라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메시지 아직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웠어요. 내가 미워질까봐, 내가 그 여자처럼 될까봐, 매일 들여다보며 저주할까봐. 지훈은 그제야 서연의 가장 큰 약점을 이해했다. 그녀는 약해서 침묵한 것이 아니었다. 무너진 자신을 스스로 무서워해서 침묵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그 침묵이 유라에게 얼마나 완벽한 빈틈이 되었는지도 알았다. 그럼 다른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병원 방문 기록, 통화 내역, 호텔 CCTV, 당시 운전기사 진술, 감정이 아니라 시간표로 증명해야 합니다. 서연은 지친 듯 웃었다. 또 증명이네요. 지우는 낮게 말했다. 이번에는 당신이 미쳤지 않았다는 증명입니다. 그러나 지훈은 그날 밤 선택을 잘못했다. 유라 측이 새벽에 추가 폭로를 예고하자 그는 서연의 명시적 동의 없이 대응자료 초안을 언론 신뢰도 높은 기자 한 명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 원문 기록은 아니었지만
서연이 결혼 생활 중 유산을 겪었고 당시 강태준이 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것이 서연을 보호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 유라가 왜곡하기 전에 맥락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침 7시 기사 제목을 본 서연은 숨이 또 뻗다. 전처에 숨겨진 유산 재벌과 결혼 파탄의 진짜 이유였나. 문장은 조심스러웠지만 세상은 조심스럽게 읽지 않았다. 서연은 곧장 지훈의 사무실로 갔다. 비서가 말릴 틈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선 그녀는 태블릿을 책상 위에 내려쳤다. 이거 변호사님이 흘렸죠.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왜곡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서연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픔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누가 허락했어요? 내 아이를, 내 몸을, 내 실패를 누가 당신 전략에 넣으라고 했냐고요. 지우는 그제야 자신이 넘은 선을 보았다. 그는 유라에게서 서연을 지키려 했지만 방식은 태준과 다르지 않았다. 서연의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녀의 상처를 더 큰 목적의 일부로 판단했다. 미안합니다. 그가 낮게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변호사님은 미안한 게 아니라 계산이 틀린 거겠죠. 저는 의뢰인이고 제 상처는 카드고 지금 여론은 조금 나아졌으니까. 지훈의 얼굴이 굳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물어보지 않았어요? 서연의 질문은 짧았다. 그래서 피할 수 없었다. 지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연은 클러치백을 집어들며 말했다. 오늘부터 제 사건에서 빠져주세요. 지훈은 한 걸음 다가왔다. 지금 빠지면 유라 씨가 원하는 대로 됩니다. 권도아 씨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문 앞에서 멈췄다. 유라 씨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오래전부터예요. 모두가 제 말을 듣기 전에 제 인생을 먼저 정리했으니까.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나갔다. 지훈은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서서 처음으로 증거가 아니라 사람을 잃었다는 감각을 배웠다. 그날 저녁 유라는 강씨 집안의 하남동 저택에서 오해란 여사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태주는 창가에 서서 등을 돌린 채였고 오해란 여사는 피로한 얼굴로 유라를 내려다보았다. 네, 과거가 어디까지 사실이니? 유라는 눈물로 젖은 얼굴을 들었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있어요. 하지만 다 살아남으려고 한 일이었어요. 태준 씨를 만난 뒤에는 정말 달라지고 싶었어요. 아이만은 믿어주세요. 오해란 여사는 아이란 말에 다시 흔들렸다. 유라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어머님도 보셔야 해요. 한서연 씨가 이혼 전에 강씨 그룹재단 계좌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걸 덮어준 척하면서 사실은 언젠가 협박하려고 자료를 챙긴 거예요. 태준이 뒤돌아섰다. 무슨 소리야? 유라는 그를 보며 아주 작게 웃었다. 서연 언니가 정말 아무 욕심 없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그 여자도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태준은 이번엔 곧바로 믿지 않았다. 그 변화가 유라를 더 불안하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마지막 말을 던졌다. 권도아가 입을 열면 다 끝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는지 저보다. 같은 시각 서연은 혼자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기자들이 건물 앞에 몰려 있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었다. 집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앉은 그녀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병원 팔찌 하나와 작은 초음파 사진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못한 한때 세상에 오려 했던 아이의 첫 흔적이었다. 서연은 사진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보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그 말은 울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조용한 결심으로 굳어졌다. 그녀는 지훈에게 화가 났고 태준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으며 유라에게는 반드시 끝을 보게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누구의 전략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2년 전의 통화 내역 백업과 클라우드에 남아있는 삭제 메시지, 복구 기록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잊고 있던 하나의 음성 파일을 발견했다. 제목 없는 파일. 날짜는 그녀가 병원에서 아이를 잃은 바로 그날 밤이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유라의 낮고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서연 씨, 그 아이만 없으면 태준 씨도 곧 내 사람이 될 거예요. 서연은 음성 파일을 3번 들었다. 첫 번째에는 손이 떨려 끝까지 듣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유라의 목소리 뒤에 깔린 병원 복도의 잡음을 들었다. 세 번째가 되어서야 그녀는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아이를 잃은 그날 밤,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기 직전이었다. 한서연 씨, 그 아이만 없으면 태준 씨도 곧 내 사람이 될 거예요. 그 문장은 협박이었고 저주였고 동시에 2년 동안 서연의 침묵을 갉아먹던 어둠의 원본이었다. 그녀는 곧장 지훈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이제는 누구에게 기대어 증거를 넘기는 방식으로 움직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노트북에서 통화 백업 기록 병원 방문 시간, 당시 택시 결제 내역 클라우드에 남아있던 삭제 메시지 복구 요청 기록을 차례로 정리했다. 새벽빛이 창문 틈으로 들어올 때 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울기 위해 꺼낸 것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 정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짧은 메시지를 지훈에게 보냈다. 오늘 오전 10시, 사무실이 아니라 중립적인 곳에서 봅시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 허락 없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마세요. 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먼저 시용수 등의 작은 회의 공간에 도착해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자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변명부터 꺼내지 않았다. 서연은 테이블 위에 USB와 출력한 자료들을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이 자료를 쓰려면 먼저 저한테 묻고 제가 거절하면 멈추세요.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일은 제 판단이 아니라 제 오만이었습니다. 서연은 그의 얼굴을 오래 보았다. 사과를 잘하는 사람의 말투는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믿을 수 있었다. 윤지훈 씨, 저는 유라 씨를 벌주고 싶지만 제 아이를 또 사람들 입에 올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 고통을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만들면서 이기고 싶지 않아요.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당신의 유산을 중심에 두지 않고 유라 씨가 타인의 기록과 신분을 이용했다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음성 파일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제한된 자리에서만 확인시키겠습니다. 서연은 처음으로 그에게 자료를 밀어주었다. 제 방식도 있어요. 유라 씨는 돈으로 협박하면 피해자 흉내를 내고 공개적으로 몰아붙이면 임신을 방패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하게 해야 해요. 도망칠지, 거짓말을 더 할지. 그들의 계획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다. 소송 서류를 흔들며 언론을 부르는 것도 아니었다. 서연은 강씨 집안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소를 골랐다. 외부에 카메라가 없는 곳, 그러나 집안의 결정권자들이 모두 모인 곳. 하남동 저택 별채 회의실이었다. 명목은 결혼식 파행에 따른 손해배상과 혼인 진행 여부를 논의하는 가족회의였다. 지훈은 절차상 필요한 동의와 출석 확인을 정리했고 5 남자에게 각각 진술 범위를 다시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서연에게 모든 문장을 먼저 보여주었다. 서연은 어떤 표현은 지웠고 어떤 증거는 뒤로 미뤘다. 이건 대표님이 너무 상처받아요. 돈보다 외로움을 이용당했다는 부분은 본인이 직접 말하고 싶을 때만 쓰세요. 지훈은 그녀를 보며 조용히 깨달았다. 서연은 복수하는 사람이라기보다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당한 사람들을 다시 무대 위에 세우면서도 그들의 수치를 팔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건 법정에서 배울 수 없는 섬세함이었다. 그는 낮게 말했다. 당신 방식이 맞습니다. 서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번엔 제가 제 이야기를 고를 거예요. 가장 어려운 일은 권도아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유라가 보낸 사람들에게 위협받은 뒤 인천 외곽의 작은 숙소에 숨어 있었다. 서연은 지훈과 함께 그를 찾아갔고 도하는 문을 열자마자 저는 못합니다. 그 여자가 제 인생을 이미 한 번 끝냈어요. 또 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서연은 그에게 증언을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병원 기록 사본을 내밀었다. 구릉글은 권도아 씨 이름으로 발급된 확인서입니다. 서명이 다르다는 건 저도 봤어요. 하지만 지금 침묵하면 유라 씨는 이걸 계속 이용할 거예요. 이번에는 태준 씨 집안이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도하는 창백한 손으로 서류를 넘기다가 무너진 듯 웃었다. 저는 한때 그 아이가 제 아이라고 믿었습니다. 유라가 임신했다고 했고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졌어요. 나중엔 제 기록이 조작됐고 저는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무섭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는 걸 사람들이 알까봐.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말했다. 저도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리석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본 거예요. 오랜 침묵 끝에 도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 당일 하남동 저택 별채는 장례식장처럼 조용했다. 오회란 여사는 검은 정장을 입고 중앙에 앉았고 강씨 집안의 법무팀과 재단 관계자 몇 명이 벽 쪽에 자리했다. 태주는 밤새 잠을 못 잔 얼굴로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입술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라는 의외로 당당하게 들어왔다. 연한 회색 원피스에 낮은 굽 구두배를 조심스레 감싼 손. 그리고 자신을 보호받아야 할 예비 엄마처럼 보이게 하는 완벽한 표정. 그녀는 서연을 보며 슬프게 웃었다. 언니가 결국 돈 얘기를 하자고 부른 거군요. 얼마나 원하세요? 제 결혼을 망친 대가로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돈 얘기가 아닙니다. 유라는 오혜란 여사를 향해 몸을 돌렸다. 어머님, 보셨죠? 저 사람은 계속 저를 괴롭힐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도 끝나지 않을 거예요. 혜란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태준이 먼저 말했다. 앉아. 오늘은 끝까지 듣자. 유라의 표정이 아주 짧게 굳었다. 그 작은 균열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지우는 회의실 문을 닫고 녹음 고지를 한 뒤 차분하게 말했다. 오늘 이 자리는 외부 공개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석자 전원이 확인한 내용은 추후 필요한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라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또 겁주네요. 지훈은 흔들리지 않았다. 먼저 차민석이 진술했고 박도윤이 오래된 청첩장과 계좌, 이체 내역을 내놓았다. 이준모는 지분담보계약 초안을 보여주었고 전직 로펌 파트너는 유라가 사용했던 이름 3개를 정리한 문서를 제출했다. 유라는 처음에는 모두 부인했다. 그러다 이름과 날짜가 맞물리기 시작하자 태도를 바꿨다. 그래요. 제가 다른 이름을 쓴 적은 있어요. 하지만 다 합의된 관계였어요. 저 사람들도 외로웠고 저도 살려고 한 거예요. 왜 여자만 비난받아야 하죠? 그녀는 또다시 상처 입은 사람의 얼굴을 꺼냈다. 그 순간 오혜란 여사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서연은 예상했던 흐름이라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반지 상자를 열었다. 그럼 이 반지도 합의된 관계였나요? 신부님이 지금 끼고 있는 반지는 원래 권도아 씨가 준 반지입니다. 안쪽 이니셜을 지우고 강태준 씨 이름으로 다시 맞췄죠. 지훈은 두 반지의 감정 결과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유라의 손이 배 위에서 멈췄다. 그러나 진짜 함정은 반지가 아니었다. 서연은 유라에게 직접 묻지 않고 태준을 보았다. 당신은 유라 씨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믿었어요? 태준은 고통스럽게 눈을 감았다가 떴다. 병원 확인서와 초음파 사진. 유라가 어머니께 먼저 보여드렸고 나중에 나도 봤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확인서의 담당 의사 이름이 권도하 씨였죠. 유라가 즉시 끼어들었다. 그건 도하, 오빠가 나를 도와준 거예요. 옛날 일이에요. 지금 아이와는 상관없어요. 그 말이 끝나자 문이 열리고 권도하가 들어왔다. 유라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다. 도하는 테이블 앞에 서서 한 장의 문서를 내려놓았다. 저는 그 확인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제 명의와 병원 시스템 접근 권한이 도용됐습니다. 그리고 서유라 씨가 말한 아이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건 그 시점의 검사가 강태준 씨와 만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태준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오혜란 여사는 낮게 그럼 아이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냐? 라고 물었다. 유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다 조작이에요. 저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서연은 처음으로 그녀를 똑바로 불렀다. 서유라 씨, 지금도 선택할 수 있어요. 진실을 말할지, 더 큰 거짓말을 할지. 유라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더 이상 연약한 척하지 않았다. 손가락으로 테이블 끝을 세게 누르며 낮게 웃었다. 진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강씨 집안은 재단 계좌 문제를 덮으려고 당신을 버렸고, 태준 씨는 엄마 말 한마디에 아내를 의심했어요. 윤 변호사는 의뢰인을 지키겠다면서 그 여자 유산까지 기사로 흘렸죠. 그런데 왜 나만 괴물이야? 그 말에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지우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고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났다. 맞아요. 여기 깨끗한 사람 없어요. 나도 내 침묵으로 나를 다치게 했고 태준 씨도 외면했고 변호사님도 선을 넘었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멈출 수 있어요. 당신은 아직도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 다음 문을 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려고요. 내가 아이 아버지를 헷갈렸다고 해도 그게 무슨 죄인데요. 태준 씨가 나를 선택한 건 사실이에요. 강씨 집안이 나를 받아들이려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바로 그때 도하가 조용히 말했다. 헷갈린 게 아니잖아. 네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가 있어. 아이를 강씨 집안에 데려가면 우리 둘 다 살 수 있다고 했던 메시지. 유라는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끝냈다. 유라는 자신이 무엇을 인정했는지 깨닫자마자 입을 다물었지만 이미 늦었다. 회의실의 녹음기는 돌아가고 있었고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가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그제야 그는 도하가 보관해온 메시지와 병원 시스템, 접근 기록, 반지 감정 결과 5 남자의 진술 목록을 순서대로 테이블 위에 펼쳤다. 태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혜란 여사는 처음으로 유라를 며느리 후보가 아니라 위험한 사람으로 보았다. 내 집안 이름을 방패로 쓰려고 했구나. 혜란의 목소리는 늙고 지쳐 있었다. 유라는 이를 악물었다. 어머님도 저를 이용하려 했잖아요. 손자만 있으면 제 과거 따위 묻지 않으려 했으면서 이제 와서 고상한 척하지 마세요. 그 말은 잔인했지만 일부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혜란은 반박하지 못했다. 서연은 그 순간 이상한 해방감을 느꼈다. 유라를 무너뜨린 것은 서연의 폭로만이 아니었다. 강씨 집안의 탐욕, 태준의 외면, 지훈의 오만, 그리고 유라 자신의 욕망이 한자리에서 서로를 비추며 마침내 민낯을 드러낸 것이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태준은 서연을 별채 정원으로 따라 나왔다. 밤 공기 속에서 나무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미안해. 그 말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해. 네가 병원에 있었던 날 네 전화를 받았어야 했어. 네 말을 들었어야 했어. 서연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한때 자신을 가장 외롭게 만든 남자. 이상하게도 더는 미워하고 싶지 않았다. 미워하는 일도 끈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 끈이 오늘 끊어진 것 같았다. 당신이 지금 아픈 건 유라 씨에게 속아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 봤기 때문이에요.
그건 내가 대신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태주는 눈을 감았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겠지.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오늘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잃어버린 시간이 돌아오진 않아요. 멀리서 지훈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가오지 않았다. 이번에는 서연이 스스로 끝내야 할 장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서연이 정원 끝으로 걸어오자 지훈은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제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그걸 자랑처럼 말하는 건 이상하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지훈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다. 권도아 씨와 다른 분들은 보호 조치를 받을 겁니다. 유라 씨가 다시 협박하지 못하도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당신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확인한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게 하겠습니다. 서연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가방 속에 작은 초음파 사진을 떠올렸다. 이제 그 사진은 더 이상 부끄러움도 실패도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했고 잃었으며 끝내 지켜내고 싶었던 시간이었다. 윤지훈 씨. 그녀가 처음으로 변호사님이 아니라 이름을 불렀다. 지훈이 조용히 그녀를 보았다. 저는 아직 누굴 믿을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오늘 당신이 기다려준 건 기억할게요. 지훈은 낮게 대답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는 기다리는 법부터 배우겠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직도 희미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그러나 서연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끌려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걸음으로 문 밖을 나섰다. 처음으로 복수가 아니라 자유를 향해. 하남동 저택의 밤이 끝난 뒤 서울의 아침은 이상할 만큼 조용하게 밝았다. 그러나 조용한 것은 거리뿐이었고 강씨 집안 안쪽은 무너진 예식장보다 더 혼란스러웠다. 오혜란 여사는 새벽 내내 법무팀과 회의를 했고 강태주는 한 번도 유라의 방 앞에 가지 않았다. 서유라는 별채 손님방에 머물고 있었지만 사실상 나갈 수도 누구를 만날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울었다. 그 다음에는 화를 냈고 마지막에는 다시 불쌍한 사람의 얼굴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곧장 달려오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자신 있게 다루던 무기가 처음으로 허공에 떨어진 것이다. 오전 9시 강씨 그룹은 짧은 입장문을 냈다. 결혼식은 공식적으로 취소되었으며 관련 의혹은 사실 확인 절차에 맡기겠다는 내용이었다. 한서연의 병원 기록이나 유산에 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다. 그 문장을 확인한 서연은 긴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드디어 그녀의 상처를 이용하지 않고도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다. 지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공개범이 지켰습니다. 서연은 한참 뒤에야 짧게 답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유라는 그렇게 쉽게 끝날 사람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태준에게 마지막으로 만나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장소는 저택 뒤편 온실이었다. 태준은 가지 않으려 했지만 서연이 남긴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그는 마침내 온실 문을 열었다. 유라는 유리 천장 아래 서 있었다. 햇빛을 받은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움에는 오래 연습한 슬픔이 얹혀 있었다. 태준 씨, 정말 나를 이렇게 버릴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태준은 멈춰서서 대답했다. 버린 게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제대로 알고 선택한 적이 없었을 뿐이지. 유라는 웃었다. 그게 무슨 차이예요? 사람은 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당신도 내가 약하고 순한 여자인 걸 원했잖아요. 어머님도 손자만 있으면 됐고요. 한서연도 피해자라는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었을 뿐이에요. 태주는 예전 같으면 그 말에 반쯤은 믿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서연은 적어도 누군가의 인생을 훔치지는 않았어. 유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그 여자 인생을 지켜줬어요. 그 질문 앞에서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유라는 그것을 보고 마지막으로 칼을 비틀었다. 나만 나쁜 사람이 되면 당신은 편하겠죠. 당신이 아내를 믿지 않았던 것도
어머니 말에 숨어서 도망친 것도 전부 내 탓으로 하면 되니까.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에는 독이 있었지만 독 속에 사실도 있었다. 그는 이제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내 책임도 있어. 그래서 더 이상 네 거짓말 뒤에 숨지 않을 거야.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지 않았다. 협박하지도 않았다. 그저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유라야, 네가 겪은 가난과 모욕이 네 죄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아. 하지만 네가 모든 걸 인정하고 멈추면 적어도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어. 유라는 한참 그를 노려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인정하면 누가 날 받아줘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가면 이 사라졌다. 거기에는 악녀가 아니라 끝없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스스로를 괴물로 만든 여자가 있었다. 태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네가 벌을 피해서가 아니라 벌을 견뎌낸 뒤에 생각해야 할 일이야. 유라는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그 무너짐이 누군가를 다시 조종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유라와 관련된 여러 의혹은 차례로 절차에 넘겨졌다. 5남자는 각자의 방식으로 진술했고 권도하는 조작된 병원 확인서와 도용된 접근 기록에 대해 공식 진술을 남겼다. 강씨 집안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모든 일을 조용히 덮으려 했지만 지우는 서연의 이름이 다시 더럽혀지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사실 확인만 진행되도록 밀어붙였다. 오혜란 여사는 처음에는 그것을 못마땅해 했다. 그러나 태준이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니가 덮고 싶은 건 집안 망신이 아니라 우리가 서연에게 한 일입니다. 혜란은 그 말에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찻잔을 세게 쥐었다. 그녀에게 사과는 익숙하지 않은 언어였다. 특히 며느리였던 여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저녁 무렵 그녀는 결국 서연에게 짧은 편지 한 통을 보냈다. 그날 네가 병원에 있었을 때 나는 어른답지 못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고 오래 접어두었다. 답장을 쓰지는 않았다. 용서는 강요받는 의무가 아니었다. 서연은 한동안 집 밖에 나가지 않았다. 세상이 조용해진 뒤에야 몸은 뒤늦게 떨렸다. 복수가 끝나면 시원할 줄 알았지만 처음 찾아온 감정은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작은 초음파 사진을 꺼내놓고 매일 아침 짧게 인사했다. 울지 않는 날도 있었고 갑자기 눈물이 흘러 커피가 식는 날도 있었다. 어느 날 지훈이 보내온 서류 봉투 안에는 사건 진행 보고서와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부분은 제가 지웠습니다. 남아있어야 할 진실만 남겼습니다. 서연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그에게 먼저 전화했다. 윤지훈 씨, 커피 마실 시간 있어요.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놀란 것 같았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겠습니다. 서연은 작게 웃었다. 그런 말은 좀 위험하네요. 지훈도 아주 낮게 웃었다. 배우는 중입니다. 너무 앞서가지 않는 법을요. 두 사람은 세영 수동에 처음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유리창 밖으로는 사람들이 평범한 오후를 지나가고 있었다. 지우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가 먼저 말했다. 한서연 씨, 저는 처음에 당신을 사건의 열쇠로 봤습니다. 서유라를 잡기 위해 필요한 증인 강태준, 집안의 내부를 흔들 수 있는 사람, 그게 제 잘못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우는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앞으로 제가 곁에 설 기회를 준다면 이번에는 당신보다 먼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커피 위에 떠있는 얇은 거품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는 아직 사랑 같은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함도 가끔은 조건처럼 느껴지고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조건 없이 곁에 있겠습니다. 서연이 눈썹을 올리자 그는 곧바로 덧붙였다. 아니,
이것도 너무 앞섰군요. 뭐는 필요할 때 불러주시면 가겠습니다. 필요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겠습니다. 서연은 이번에는 분명히 웃었다. 그 웃음은 작았지만 오래 얼어있던 방의 창문이 조금 열린 것처럼 따뜻했다. 한 달 뒤 서연은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사무실을 열었다. 결혼 전 그녀는 기업위기 커뮤니케이션과 브랜드 이미지 컨설팅을 하던 사람이었다. 강씨 집안 며느리가 된 뒤에는 너무 튀지 말라는 말, 집안 체면을 먼저 생각하라는 말, 아내가 밖에서 이름을 알리는 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며 일을 내려놓았다. 이제 그녀는 다시 명함을 만들었다. 한서연 대표, 사무실은 강남의 거대한 빌딩이 아니라 C형 수동의 오래된 벽돌, 건물 3층이었다. 창문으로 햇빛이 잘 들어왔고 바닥은 조금 삐걱거렸지만 마음에 들었다. 첫 의뢰는 뜻밖에도 차민석의 갤러리였다. 그는 직접 찾아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시는 도망치지 않고 열고 싶어요. 서연은 그의 제안을 받았다. 자신과 비슷하게 상처 입은 사람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일을 돕는 것. 그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그녀가 살아남은 방식과 닮아 있었다. 사무실 한쪽 서랍에는 작은 초음파 사진이 놓였다.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였다. 유라의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이름으로 기사에 오르지 않았다. 여러 피해자와의 분쟁은 시간이 걸렸고 그녀가 사용했던 가명과 조작된 자료들은 하나씩 확인 절차를 거쳤다. 권도환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은 답장했다. 저도 그랬습니다. 박도윤은 부산으로 돌아갔고 이준모는 회사 지분 문제를 정리했다. 그들 모두 완벽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상처는 폭로와 동시에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더 이상 혼자 바보였다고 믿지 않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조금씩 다시 선다. 어느 저녁 서연은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다가 계단 아래에서 지훈을 보았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지 않았다. 반지도 없었다. 대신 두 손에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오늘 개업 첫날이라서요. 축하한다는 말만 하고 가려고 했습니다. 서연은 커피를 받아들었다. 정말 말만 하고 갈 수 있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다. 아니요. 그래도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같이 걸어도 됩니까? 그들은 한강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밤바람은 차갑지 않았고 강 위에 번지는 불빛은 예전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다. 서연은 문득 태준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렸다. 행복해져. 내가 할 말은 그것뿐이야.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미움도 그리움도 후회도 더 이상 답장을 요구하지 않았다. 태준은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배워야 했고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삶을 다시 배워야 했다. 이지우는 그녀와 나란히 걷되 너무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그 거리가 서연에게는 이상하게 편했다. 윤지훈 씨, 그녀가 불렀다. 네, 언젠가 제가 다시 믿는 법을 배우면 그때도 너무 늦지 않을까요? 지우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대답을 서두르지 않는 얼굴이었다. 저는 빠른 사람이었는데 당신 때문에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늦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한강 너머의 불빛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사랑이 다시 시작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그녀는 커피잔을 쥔 손에 조금 힘을 주고 천천히 앞으로 걸었다. 과거의 예식장은 무너졌지만 그녀의 인생은 이제야 자신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